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잭이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맨도저 형사법원은 숨죽인 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주변은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석에는 목에 흰색 구슬이 달린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32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눈빛에는 침착함과 절제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역사에 흔적을 남길 판결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성을 수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지금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에 직면했습니다. 법정 문 밖에서는 심장 박동처럼 침묵 속에 울려 퍼지고 장소의 모든 구석에서 느껴지는 판사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오늘 걸려있는 것은 피고석에 앉은 여성의 운명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남아있던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 뒤에는 그녀만큼이나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실제 범죄의 진실은 세부 사항에 숨겨져 있으며 재판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도전이 됩니다. MINATO는 아르헨티나 멘도저 지방의 산과 계곡 사이에 숨겨진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색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가을에는 거리에 황금빛 잎들이 흩날리고 산봉우리는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물듭니다. MANADO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이웃의 정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원하며 중요한 행사를 함께 축하합니다. 산과 계곡 사이에 있는 이 외딴 곳에서 롤란도, 에인절 어키노와 캐런 오비에이도는 나중에 MINATO와 아르헨티나 전체를 뒤흔들 로맨스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기대하며 얼어붙은 듯 가을 황금빛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거리에서 이 이야기의 두 젊은이의 운명이 얽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을 지닌 롤란도, 에인절 어키노는 캐런 오비에이도의 흥미로운 시선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불꽃이 있고 삶에 대한 열정과 그의 마음을 즉시 사로잡은 에너지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관심사와 꿈이 매우 비슷했고 두 사람 모두의 결단력과 사업에 대한 갈증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기회를 준 우연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관계에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연인들은 동거를 시작했고 그들이 살던 집에 있는 창고를 열었습니다. 캐런은 항상 세부 사항에 대한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고객 서비스를 위해 창문 중 하나에 정성스럽게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판매 품목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연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작은 구석이었습니다. MINATO 사람들은 행복하고 단호한 이 커플을 관심과 존경심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이 젊은이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런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지만 롤란도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볼리비아에서 왔다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롤란도는 캐런과 함께 사업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도매 과일 판매가 이루어지는 박람회와 여성 부서에서도 일했습니다. 이 부부를 보면 마치 지상 낙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강하고 진실된 관계조차도 언젠가 시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롤란도는 캐런이 다른 남자와 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반응은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차 내부의 모든 것을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행복의 그림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롤란도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동의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커플의 모델로 남아 있었습니다. 롤란도 에인절 어키노는 1987년 볼리비아에서 태어난 수수께끼의 인물입니다. 그의 정확한 아르헨티나 도착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다른 많은 측면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7자녀 중
장남인 롤란도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유대감과 근면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의 이상은 기쁨과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찬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캐럴라이너 샤베즈를 만났고 나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삶에 솔데드 과야도가 나타났고 그녀는 그에게 또 다른 아들 얼라이어스를 낳았습니다. 솔데드와의 관계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롤란도는 항상 자녀를 돌보는 헌신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연락을 유지했고 항상 자녀의 어머니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롤란도는 스포츠를 하고 지역팀에서 축구를 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남자였습니다. 동료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친절하고 매우 근면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이웃 사람들은 그와 잘 지냈지만 롤란도는 항상 사교 활동에 뚜렷한 수줍음을 보였습니다. 캐런은 1990년 3월 30일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롤란도와 함께 나중에 창고를 설립한 MONADO의 같은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롤란도와 마찬가지로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여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캐런은 돌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행복하고 성공적인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행복을 쌓을 수 있는 한 남자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롤란도를 만나기 전에 캐런은 이미 2명의 멋진 소녀를 낳은 행복한 관계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전 파트너 중 한 명인 롤 오카더는 그들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되었고 캐런은 2013년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결혼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롤에 따르면 재정적 어려움이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던 롤은 필요한 물건을 사겠다는 구실로 가족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 해외로 여행했고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어렵게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신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2019년 여름 9살 얼라이어스가 롤란도와 캐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보내고 싶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2일 아침 롤란도가 출근하기 전에 아들에게 좋은 아침을 기원하기 위해 왔을 때 그는 소년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아들을 어린이 병원으로 데려가 소아과 의사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후 얼라이어스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는 즉시 중환자실로 보내졌습니다. 의료진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 얼라이어스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아무런 특이한 증상 없이 집을 완벽하게 건강하게 나갔고 아버지 집에도 완벽하게 건강하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보고서는 참담했습니다. 얼라이어스는 다발성 장기 부전과 뇌혈전을 유발한 3도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얼라이어스의 부모를 완전히 당황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것처럼 보였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의무에 따라 의사들은 추가 법의학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얼라이어스, 그의 어머니, 할머니는 상실감에 망연자실하여 이 절차를 거부했습니다. 캐런은 소년의 시신을 화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얼라이어스의 어머니도 거부하고 아들의 무덤에 꽃을 놓을 수 있도록 개인 묘지에 아들을 묻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얼라이어스의 죽음은 롤란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의 예상치 못한 죽음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배려심 많고 사랑스러운 캐런은 한순간도 롤란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업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남자친구를 지원했으며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하는 여성의 따뜻함과 지원으로 고통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있은 지 16개월 후 롤란도는 큰 걸음을 내딛고 캐런에게 청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남자는 이 여자가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2월 6일 캐런은 미용실에서 돌아와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롤란도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날인 2월 7일 그녀는 집 밖에서 구급차를 발견했습니다. 35세의 롤란도는 갑자기 매우 아팠습니다. 심하게 구토한 후 그는 집 거실에서 쓰러졌고 가정부는 응급 의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의사들은 캐런이 남편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롤런드가 센터 머리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그의 상태는 위독했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2월 9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심각한 중독이었습니다. 롤란도가 스포츠에 적극적인 건강한 남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진은 그의 아내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런은 롤란도가 피부의 검은 반점을 제거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이 정보는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테스트 결과 롤란도 시스템에서 자동차 부동액의 주요 성분인 에틸렌 글리콜 중독의 특징적인 징후인 옥살산 칼슘 결정이 상당히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롤란도의 이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죽음에 대한 조사는 당국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검찰청은 어키노 부부가 살았던 동네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중요한 증인이 되어 캐런이 남편에게 알 수 없는 약을 반복적으로 투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남편 없이 파티에 가기 위해 이러한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롤란도 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는 수사관들이 캐런이 남편의 목숨을 앗아가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이론을 생각하고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술범죄부서 직원의 조사 결과는 이 가설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다양한 법의학 검사 요청이 전송되었고 사망자의 아내 캐런이 철저히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중에 많은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캐런에게 사망 전 남편에게 몰래 투여한 물질의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여성은 그것이 단지 피부 잡티 치료제일 뿐이며 정맥 주사를 통해 투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용액병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캐런은 가정부가 이미 약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정부 클로디어 코테즈와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녀는 버려진 약병에 대한 캐런의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롤란도가 받고 있는 약물에 불만을 표명하는 부부간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캐런은 수사 중에 구금되었고 그녀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었습니다. 롤란도의 가족, 친구, 팀원들은 그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키노 부부의 창고 방문객과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가장이 세상에 그렇게 갑자기 작별 인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캐런의 전 남편인 롤은 의도적인 중독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전 배우자가 항상 애정이 넘쳤고 자신에게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의자의 전화를 분석한 결과 캐런이 가장 치명적인 독과 검색 기록을 지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검색 엔진에서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점에서 에틸렌 글리콜을 2번 주문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기관은 그것이 물을 흡수하는 합성 물질이며 부동액 생산에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품은 무치이고 단맛이 나며 인체에 매우 위험합니다. 법의학 검사의 예비 결과와 발견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검찰은 캐런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년의 이상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당국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캐런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자 가중 살인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9살 얼라이어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소년의 병력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라이어스가 완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이었으며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년의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내부 시스템 오작동과 뇌혈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특히 얼라이어스의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할 때 9살에 그러한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에틸렌 글리콜 구매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고, 캐런이 소년이 어키노 집에 도착하기 직전인 2019년 7월 2일에 독극물을 구매했음을 확인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얼라이어스의 친척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또한 캐런이 그의 시신을 화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친어머니는 그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아들을 묻는 것을 선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는 검사 클로디어 리오스가 3월 4일에 얼라이어스의 중독과 관련하여 캐런에 대해 새로운 가중 살인 혐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3월 14일 판사는 항소하려던 여성에 대한 재판 전 구금을 명령했지만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그녀가 감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재판은 10개월 후에 시작되었고, 이 복잡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판이 멘도저 형사 법원에서 시작되어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22년 11월 28일은 캐런 오비에이도의 전국적인 재판이 시작된 날입니다. 2건의 기소가 계류 중이었습니다. 검사 퍼넨도 구조가 이끄는 첫 번째 기소는 얼라이어스의 살인에 관한 것이었고, 클로디어 리오스가 관련된 두 번째 기소는 롤란도의 살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겨우 15세였던 롤란도의 장남 하비에어 어키노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로 출석했습니다. 검사 구조는 캐런이 얼라이어스와 그의 아버지에게 오렌지 주스와 섞인 에틸렌 글리콜을 투여하여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들과 아버지가 심각한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캐런의 변호인단은 그녀에 대한 혐의를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롤란도가 의뢰인에게 폭력적이고 학대적이었으며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한 캐런에게 살인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왜 얼라이어스를 죽였을까요? 분명히 어린 얼라이어스는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캐런의 변호사는 집, 자동차, 사업체가 그녀만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의뢰인이 전화를 통해 어떤 구매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미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하여 얼라이어스를 독살했다면 왜 그녀가 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을까요? 검사가 주장했듯이 변호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죽음으로 이어진 행위가 악랄하지만 유죄가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 사람을 기소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캐런에 대한 혐의가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배심원단 사이에 의심을 뿌리려고 시도했고, 캐런은 부동의 구매가 그녀의 계정을 해킹하여 파트너가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이 독살되었을 때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월 6일 캐런은 그가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을 때 집에 없었습니다. 언론의 과테말라 독살자로 알려진 피고인은 재판의 초기 단계가 끝난 후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디에이고 리버티 판사는 그녀가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캐런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끔찍한 범죄로 기소되고 있다고 열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두 어린 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은 그녀에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 심리가 계속되었고, 이제 사건의 새로운 측면을 밝힌 증언 차례였습니다. 검찰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춰 캐런 검사 고조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런이 아들 롤란도를 화장하자고 제안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캐런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며 그러한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검찰은 일어난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 사망자의 친척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얼라이어스의 어머니인 솔데드는 법정에서 아들이 죽은 후 롤란도가 캐런의 말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런은 두 가족이 소년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도록 얼라이어스의 시신을 화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솔데드는 그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롤란도를 묘지에서 만났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캐런의 질투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캐런은 롤란도와 캐런의 관계가
너무 나빠서 부부가 따로 잠을 잘 정도로 별도의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롤란도의 첫 아이의 어머니인 캐럴라이너였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에 따르면 부부가 따로 잤지만 캐럴라이너 자신은 사건 이전에 캐런과 어떤 상호 작용도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월 8일 아침 캐런은 캐럴라이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롤란도가 아프고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캐런은 캐럴라이너에게 남편이 아마도 약을 복용했고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캐럴라이너에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남편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캐럴라이너는 며칠 전에 서로를 보았고 그는 완벽하게 건강해 보였기 때문에 올랜도의 상태에 대해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캐런이 이미 그곳에 있었고 의사를 만나러 갔다고 밝혔습니다. 캐럴라인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병원을 떠날 때 캐런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캐럴라인을 매우 의심스럽게 만들었고 그녀는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의사는 환자가 의식을 잃었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캐럴라인은 병원 비서에게 가서 불평했습니다. 캐런과 이야기를 나눈 후 캐럴라이너는 롤란도가 피부 잡티 치료제를 복용했고 그 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정부가 약병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은 이 복잡한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이제 의사와 전문가들이 법의학적 증거와 심리 검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배심원단 앞에 섰습니다. 이 증거는 이전에 눈에 띄지 않았던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병원 소아과 의사인 이바너 마리넬리 박사는 2019년 7월 소년이 입원했을 때 얼라이어스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얼라이어스가 심한 호흡 곤란을 겪으며 의료시설로 이송되었고 긴급하게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심부 내열전을 보인 CT 스캔을 받았습니다. 얼라이어스는 집중치료 과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또한 얼라이어스가 보인 증상이 에틸렌 글리콜 중독과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식장애, 불안, 혈액응고 장애를 동반한 후속 혼수 상태가 포함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7월 12일 오후 5시 이후 심장 및 호흡 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들은 아버지가 참여한 가운데 50분 동안 얼라이어스를 소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그는 오후 6시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또한 검찰의 요청으로 실시된 캐런의 심리 검사 결과를 읽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에서 캐런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품이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차갑고 잔인한 사람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캐런의 남편이 사망한 직후 심리 검사를 실시했지만 배우자의 상실과 관련된 정서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캐런의 진심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를 냉혈하고 자기중심적인 여성으로 특징 지었습니다. 검사관들은 캐런에게 잠재적인 적대감과 충동적인 행동 반응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조 검사는 캐런이 증언에서 묘사한 대로 성별 기반 폭력의 희생자라는 것에 의문을 표명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피고인의 진정한 심리적 프로필을 설명했습니다. 긴장된 기다림과 계속되는 법정 심리의 긴 주가 끝났습니다. 재판은 많은 사람들을 법정에 모였고 그들의 눈은 배심원단과 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의 정의를 가져올 결정을 기다리는 판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촉구하면서 검사는 수집된 모든 증거가 그녀가 2건의 살인을 계획하고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배심원단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에틸렌 글리콜을 구입하고 포장을 버리고 일반 주스로 위장했습니다. 캐런은 고통의 순간에 도움을 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올랜도 살인 사건으로 캐런을 기소하는 클로디어 리오스 검사는 법원에 캐런의 은행 계좌에서 지불한 에틸렌 글리콜 구매 내역을 제공했습니다. 검찰과 원고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의 판결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사건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캐런 오비에이도가 극도의 잔인함이 입증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유죄를 완전히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항상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에게 롤란도와 그의 아들의 죽음은 믿을 수 없는 비극이자 슬픈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캐런 오비에이도는 오랜 침묵과 긴장된 판결을 기다린 끝에 피해자들을 독살한 아르헨티나 범죄자 목록에 올랐습니다. 배심원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런 오비에이도는 얼라이어스를 살해하고 특히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교활한 절차에 의한 올랜도의 가중 사망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목에 흰색 구슬이 달린 검은색 옷을 입은 캐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판결을 들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캐런 오비에이도는 사회를 뒤흔들고 많은 미해결 질문을 남긴 배신적인 살인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화장하려는 그녀의 계획은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에서 벗어나려는 마지막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배심원단은 굴복하지 않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캐런 오비에이도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기는 질투, 이기심, 자존심 속 그녀 자신의 영혼 깊숙이 있을 것입니다. 캐런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끔찍한 범죄의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캐런 오비에이도는 이제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어떤 어두운 세력이 그녀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파멸시켰는지 곰곰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끔찍한 비밀과 미스터리를 숨길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잭이 함께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앞으로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요.